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경제난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당국의 유혈 진압과 보수파의 집결로 일단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사망자가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양국 지도자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설전해버리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이란을 공격할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 전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물밑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긴장감이 여전한 이란 사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카자흐스탄에는 2,000개가 넘는 카지노장이 난립했다가 2000년대 초반 대대적인 폐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의 관세 부과를 100%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이 정도를 더해가면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마크 TV2 방송은 현지 시간 19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에는 다른 나토 동맹국 동참 아래 덴마크가 주도하는 그린란드 군사훈련 북극 인내작전을 개시하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한 트렐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그린란드에서 감시작전을 시작할 것을 나토에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는 세계 경제 포럼 WEF 연차 총회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 장소 이름을 따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총회는 올해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내걸고 닷새 동안 패널 토론과 정상급 특별 연설 등 200여 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행사보다 개막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유럽 8개국 추가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벌일 장외 다툼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임 100일을 향해 달려가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일본 국회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안정적인 여권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인데 현재 내각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에 야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마주해야 하는 국정 비판 등을 회피하기 위한 해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지난해 5월 보수 공사까지 마친 평탄하고 고증 구간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노벨상을 못 받아서?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겠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미국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나는 100%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하겠다라면서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이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는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네. 8개국은 최근 훈련을 명목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그 수위에 대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린란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못 받아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거는 일각에서 그냥 추측한다기보다는 일단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이 내용이 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 편지에 8개 이상의 전쟁을 내가 중단시켰는데도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은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그린란드 긴장 완화 요청에 상을 못 받았다는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 건데요. 여기에 노르웨이 총리는 노벨상은 정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수여된다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을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꼬집었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난 노벨상에 관심이 없다 하면서 나의 평화 중재 노력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에 나는 더 큰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문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네. 지난해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메달을 받았다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마차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아주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였던 예, 아주 활짝 웃으셨던데요.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받아들인 예. 걸 보고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좀 신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벨위원회도 메달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렇죠. 누가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해프닝들이 자꾸 노벨상이 거론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한편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이 관세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련해뒀다가 보류했던 최대 30% 관세 부과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프랑스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 ACI 발동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단순히 그냥 너가 관세를 내리니까 나도 내리겠다 하는 맞불 수준을 넘어서 다방면에서 미국의 이 유럽 시장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라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1일에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우선주의가 단독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메시지가 될 거다라면서 세계 속 미국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일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서 이 다가온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무언의 시위. 네, 이번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인데 네. 미국의 밖에서는 이렇게 맞불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안쪽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기와 비슷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온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려고 했다는 인물이란 점에서 둘의 처지가 동병상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해서 그녀에게 해임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쿡 이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녀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연준 이사를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무부는 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에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와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서 연준 의장을 현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나서서 쿡 이사의 구두 변론에 참석하는 걸 보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한 시위의 성격이 아니냐, 아무래도. 라고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은 파월 의장이 구두 변론에 참석함으로써 쿡 이사에 대한 이례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요. 네. 대법원이 쿡 이사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과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스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건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는 쿡 이사를 내쫓기 위한 그냥 구실이고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데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의 판결 결과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피해 이면. 네, 미국의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시위 사태 22일째인 18일까지 이 시위로 숨진 사람이 3,919명, 체포 건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다른 단체들은 이보다도 사망자 수나 체포자 수가 더 많을 것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체들마다 좀 집계 수가 네. 다르긴 한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란 특권층 인사들이 이런 와중에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학살당하는 동안 튀르키예로 도피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이 영국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 2주 넘게 시위와 유혈 진압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란 국경에서 가까운 튀르키예 동부 휴양 도시 반에서는 이란의 엘리트 계급 인사들이 술을 마시고 모임과 파티를 하러 모여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취재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부유한 이란인들이 정치적 불안을 피하려고 이쪽으로 넘어왔고 이 중 일부는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 이란인은 최근 튀르키예로 온 부유층 인사들에 대해서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면서 이란에 머무는 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떠난 것이고 그들은 여기를 안전하다고 느끼며 이란에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쓰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른 이란인은 만약 당신 나라에서 수천 명이 숨졌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바에 가서 춤이나 출 생각이 들겠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클럽에서 저녁을 보내면 뭐 입장료, 술, 안주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한국 돈으로는 약 11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란인들의 평균 월급과 맞먹는 돈이래요. 근데 그걸 하룻밤에 써버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겠죠. 네.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도 끊겼고 그렇죠. 국제 예. 전화도 차단이 됐었는데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사흘 전에 친인척들과 대화를 했다는 등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신문은 이처럼 일부 부유층 이란인들이 외국으로 가서 돈을 풍족하게 쓰면서 놀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란 내부의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드러낸다면서 그렇죠. 예. 네, 이번 시위의 불만이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네,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네. 어떤 사람들은 또 해외에 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써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다음 키워드 별이 된 드레스의 거장. 네, 세계 패션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발렌티노 많은 분들이 명품 브랜드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발렌티노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부터 줄리아 로버츠,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왕족, 영부인, 영화 배우들한테까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발렌티노가 항상 자신들을 가장 아름답고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라면서 입 모아서 칭찬을 했는데요. 네.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나는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라는 그러네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는 이제 1932년 5월에 이탈리아 북부 파비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패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기라로시 등 프랑스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네. 또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로는 1959년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발렌티노 하우스를 세우고 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발렌티노의 경력은 평생 파트너가 된 동료이자 연인 지안카를로 지안메티와 1960년에 협업을 시작하면서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발렌티노는 남성복과 기성복, 액세서리로 제품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을 키워왔는데요. 역시나 이 발렌티노 하면 화려한 붉은 드레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의 유명 정관계 인사들과 스타들이 그의 드레스를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가 사용한 붉은색은 디자인을 대표하는 색으로서 발렌티노 레드라고까지 이름이 붙었고요. 네. 발렌티노는 특히 고급 여성복 오트 퀴트르의 거장으로 불렸는데 논란이 되거나 과시하는 듯한 스타일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1968년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재혼할 당시에 입었던 크림색 레이스 드레스가 바로 발렌티노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란의 마지막 국왕 샤 팔레비가 1979년에 축출됐을 때 그의 부인인 파라디바 왕비는 이란을 탈출할 때 또 발렌티노가 디자인한 정장을 입었다고 하고요. 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빈도 그의 드레스를 즐겨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니까 역사 곳곳에서 그러네요. 네, 발렌티노 드레스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 소식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그는 논란의 여지 없는 우아함의 거장이자 이탈리아 오트퀴트르의 영원한 상징이다라면서 우리는 전설을 잃었지만 그의 유산은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기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책을 읽읍시다. 예, 책 읽어야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제 목표도 있긴 한데 책을 읽자는 내년 얘기는 목표였거든요. 맞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꼭 이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어떤 사람의 목표는 아니었고요. 2022년 대선 패배 후에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채로 징역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독서 감형 프로그램. 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에 지금 선거 불복 폭동이 일으키고 이런 것들에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의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엔 여소야대 지역의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네. 브라질 교정당국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이 제도 자체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서 수감자들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의 하나라고 합니다. 네. 책 한 권당 4일을 깎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양이 12권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근데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에는 연간 11권이 또 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일이 깎아지니까 맞습니다. 44일? 곱하기 이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44일 정도. 다 읽는다면. 다 읽는다면. 네. 11권을 11권을 다 읽는다면요. 네, 형량을 부분적으로 줄이려면 또 독서 후에 감상문도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 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아무 책이나 읽으면 형량을 또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만화책을 읽을 텐데 그렇죠. 네. 형량 감면 프로그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이 독서
독서 리스트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청 연방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을 보니까 네. 뭐 전쟁과 평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고전도 있고요. 예.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에 독서가 자유를 준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처음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공교롭게도 이 네. 시기에는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것 아.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책을 읽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예. 감명도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알아볼까요? 언더 40 존. 네, 언더 40 존.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또 무슨 새로운 예, 존이 생긴 거지? 예, 언더 네. 40니까 이제 나이 얘기일 것 같고. 맞습니다. 40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군요. 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40대 이상 손님은 받지 않는 주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40세 이상은 출입이 금지된 주점의 출입문에는 입점은 20세에서 39세 한정. 이곳은 젊은 세대의 주점입니다. 언더 40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점주는 기본적으로는 손님들이 젊어서 연령층이 높은 손님이 있으면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모두가 기분 좋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려고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점주는 40세 이상의 손님이 만약에 오면 매장이 시끄러울 수 있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본 뒤에 괜찮다고 하면 자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요. 네. 실제 나이가 40세를 넘어도 마음이 20대면 환영한다라고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네, 뭐 반대로 근데 젊은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있죠. 네, 뭐 점주는 어른인 손님들이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를 제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나이로 출입문이 막힌다는 점은 좀 슬프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각 세대만의 좀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네, 세계적으로 네. 공통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네, 40세 이상도 이제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I'm just the pieces of the man I used to be. Too many bitter tears are raining down on me. I'm far away from home, and I've been facing this alone for much too long. Oh, I feel like no one ever told the truth to me about growing up and what a struggle it would be. In my tangled state of mind, I've been looking back to find where I went wrong. Too much love will kill you if you can't make up your mind. Torn between the lover and the love you leave behind. You're headed for disaster, 'cause you never read the signs. Too much love will kill you every time. I'm just the shadow of the man I used to be. And it seems like there's no way out of this for me. I used to bring you sunshine. Now all I ever do is bring you down. How would it be if you were standing in my shoes? Can't you see that it's impossible to choose? No, there's no making sense of it. Everywhere I go, I'm bound to lo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출석하며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시 의원과 관련해 김시 의원 가족 회사들이 서울시 연간 사업들을 여러 차례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 거부는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온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 2개파 15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피해 금액은 11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와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해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자흐스탄 당국이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관광체육부는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지역으로 서부 망기스타우와 남동부 제테수, 남부의 알마티 주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어 이들 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도박이 합법인 카자흐스탄이지만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이 없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역시 처음입니다. 네. 관광체육부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을 지정하면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 한 해 1,53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고, 지난해 1월부터 9월에는 1,2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만 이들 관광객의 약 90%는 옛 소련공화국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카지노를 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번에 카지노를 허용한 주된 이유는 이러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 획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정부 세수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면에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이 아닌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 매력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인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 다른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네.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에 체결된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많은 중국 관광객이 카자흐스탄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카지노이고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잡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12월 초부터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항 중인 카자흐스탄 직항 노선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호텔 예약은 80% 이상 증가했으며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추진하는 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그럼 카자흐스탄 국내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이미 있는 거죠? 예,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두 군데의 카지노 단지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네. 남부 수도 또는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최대 도시 알마티 근교에 캅체가이 호수변에 카지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카자흐스탄의 진주라고 불리는 수도 아스타나 근교 바라예보 호수변에 카지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의 카지노들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고요. 네. 외국인도 사실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도박이 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네, 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사실 카자흐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초기에는 도시의 골목골목마다 카지노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허가를 했었습니다. 네. 한때 2,000개가 넘는 카지노장이 난립하면서 사회의 문제가 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기존의 도박장을 모두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도박시설 재정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여전히 엄성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웃 나라로 원정 도박을 따는 사람이 있었지만 네.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대신 정부는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티 부분 등 두 곳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종합 레저 시설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난립한 카지노와 도박장을 정리하는 한편 중국과 한국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 사람들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과거 도박 문제로 카지노를 금지했던 경험이 있고 네.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재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이익 사이에서 네. 균형을 찾으려 하면서 또 사행성 관광을 사회 악이 아닌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란을 휩쓸었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이란 시위 사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란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로서는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어느 네. 정도 진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 거리에는 군경 등 보안 요원들이 순찰 중이고 예. 시위나 집회를 경고하는 안내 방송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또
친정부 민병된 바시지 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위 사태 때 셧다운됐던 꺼졌던 인터넷 등 통신도 이제 복원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 소셜 미디어에서 어떠한 부정의한 침략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이 나라에 대한 전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건 이제 이란 정부가 통제력도 좀 약간 회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1979년 이란이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수립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반정부 시위다. 네, 사망자 수가 지금 정확치 않고 확인되긴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란 관리가 전하는 수치 중에 제일 적은 것이 2,000명 정도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떤 민간 쪽에서는 15,000명까지 죽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000명 정도는 죽은 걸로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1979년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이후 최대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반정부 시위 사태라고 할 수 있죠. 이란에서는 1999년 7월에 대규모 학생 시위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반정부 시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에 비교적 큰 시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때 그 표식이 녹색이었기 때문에 녹색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물가 상승 및 실업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휘발유 가격 시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살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피해 11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여성들의 히잡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런 몇 차례 시위 사태 중에서 지금 최소한 2,000명이니까 이번 시위 사태가 가장 크고 체제를 위협하는 사태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시위가 계속되고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시위 사태가 나면 매번 그런 얘기는 거론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사태가 가장 컸으니까요. 시위는 지난 12월 28일 테헤란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보통 바자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상인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1979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될 때도 이 시장 상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그전에 왕정 체제가 엎어진 거죠. 애초 시위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도 이 통화 가치가 그때 워낙 떨어졌으니까 공식 환율은 한 1달러당 4만 리알인데 비공식 환율이 그 전까지 한 80만 리알이었다가 이것이 연말에 거의 2배 가까운 150만 리알까지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인들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이란 정부도 우리도 상인과 서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시위대와 대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위가 이 새해 들어가면서부터 폭력화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란 정부도 이번 시위에 이스라엘 등 외국 간첩들이 개입했다. 그래서 이제 강경 대응 쪽으로 나간 거죠. 실제로 시위는 폭력 방화에 더해 총기 발사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약 11일 동안 21개 주에 걸쳐 동시자발적으로 폭력적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격화되는지는 앞으로 좀 연구해봐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인 바자르의 상인들이 이번 시위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민생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란의 민생난 경제난은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 등 서방의 경제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혁명 수비대 등 이란의 집권 세력들이 경제권을 독점한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위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가 절정이었고 특히 7, 8일 이 양일간 격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위가 폭력화되고 또 미국으로 망명했던 전 이란 국왕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가 민주화운동 시위의 아이콘이라며 이란 국내에서 좀 보도가 되고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약간 반작용이 나오지 않았나. 즉 시가 너무 극렬해지니까는 보수적 중상층들이 등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이 후원한 네자 팔레비는 이스라엘이 후원한 인사입니다. 후원했던 인사입니다. 네자 팔레비가 시의 아이콘에 등장한다니까 반정부 세력에서 이건 도대체 뭐지? 약간 그래서 1월 10일, 11일 그때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을 계기로 해서 테헤란 등지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친정부 집회가 열렸고 또 이때부터 바시지 민병대가 등장을 해갖고서 치안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방화 총격 살상으로 보통 시민들은 이제 거리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계기로 시위가 진정되고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자마자 크게 시위가 벌려졌다가 세 번째 주일부터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가 지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근거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이라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 우리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요인들을 암살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거의 뭐 안방 휘젓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태가 났으면 이란의 요원 모사드 요원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곁에 있었고 개입을 했겠죠. 안 했다는 건 이상하고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그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장관은 1월 3일 X에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거리에 나온 모든 이란인에 대해 새해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함께 걷고 있는 모사드 요원들에게도 라는 말을 좀 보냈습니다. 모사드 요원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하이 엘리하유 이 사람은 극우 성향의 장관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1월 8일 이스라엘 군 전용 라디오 방송인 갈레이 차알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죠.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우리는 이란 영토에 있었고 타격 기반을 닦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근데 작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럼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다. 이렇게 난 말하겠다. 그럼 뭐냐? 이란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공작을 하고 있다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채널 14 소속의 외교 담당 기자 타미르 모라그라는 기자도 외국 세력들이 이란 시위대에게 실탄이 장전된 화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이것이 수백 명의 정권 인사들이 사망한 이유다. 그래서 누가 그 배후에 있었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 혹은 500명까지가 군경들이라고 합니다. 군경들 다 이번에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나 서방이 개입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나 개입했냐, 어떤 영향이 했었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이 여기에 대한 즉 외국의 침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격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부터 이제 계속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2일에 평화 시위의 발포에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5일에도 시위대를 사살하면 이란이 매우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 14일에는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계속 시위해라. 여러분의 기관을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이제 이런까지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구나. 그런데 그날 바로 당일 또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전까지 시위대가 살해되는 것, 처형되는 것을 미국의 군사경영의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지금 그게 멈췄으니까 우리는 공격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미 이런 말을 했던 14일에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란에서는 시위가 진정된 상태였고 이란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있었던 회복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군사공격에서 한 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물론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앞서 말한 대로 시위가 지난 11일 주말을 기해서 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란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지만 과격해진 시위에 보수파들도 정부 쪽으로 결집한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채널 12의 해설가 야후도 야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이란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고는 명확히 말해야만 하겠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들이 이란에서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체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도했던 거에서 자기가 사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도 미국한테 대규모 공습을 유보하기를 제안했다고 미국 MBC 방송이 13일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미국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더 큰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네. 참모들의 보고,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더구나 또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군사력이 카리브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중동에는 지금 전력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중동에는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라고는 항공모함, 즉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이 없고 오롯이 한 6척 정도의 전함만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투기가 배치된 항모 전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공습에 제약이 있고 또 전투기 보호에도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고 합니다. 즉 효율적인 공격과 보호를 위한 공격 편대가 구성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하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적에 이란도 반격을 했는데 네. 만만치 않은 반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도 공격을 받았고요. 네.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에 방공망이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상태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중동의 미국인의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또 볼 수 하나는 있겠네요. 네. 베네수엘라 사태에다가 그린란드를 놓고 유럽 동맹국과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란까지 공격한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로 좀 버거웠겠죠. 네. 그러면 이란 사태가 이제는 조금 일단락된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위는 진정됐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미국과 이란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대규모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자산을 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중국해에 있던 에이브롬 항모가 지금 네.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중동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로 최고 지도자를 욕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건 최고 지도자를 서로 그러니까요. 욕한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가 지난 17일 직접 나서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시의 사상자 및 손상 발생 이란 국가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라고 판단한다. 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것도 좀 드문 일이지만 나서서 이렇게 외국의 원수, 최고 지도자에서 욕하는 것도 더 보기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맞받아서 그렇죠. 이제 이란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내가 미국에 하듯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말을 한 거죠.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서로를 비난하며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두 나라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 또 시위 사태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위가 격화될 때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협상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도 이란 쪽과 대화하고 있다. 계속 말했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시위 사태 이후에도 스티브 이코프 미국 특사와 이제 대화 중이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도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먼저 핵 협상을 제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이 이란 사태가 오히려 미국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서로한테 양국한테 즉 베네수엘라 사태 때 마두로가 체포되긴 했지만 네. 미국은 어쨌든 베네수엘라 기존의 체제 인사들과 그들 타협해서 국정 운영하게 내비두고 있고 그 남은 세력들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제재를 해제하면서 국제사회에 다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단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만약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오히려 이번이 울고 싶은데 서로 뺨 때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정부가 상황을 현재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력을 높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개입보다는 협상 쪽으로 선회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란이 내부의 시위 사태가 다시 번지거나 또 유동화가 될 경우라면 네. 미국과 이스라엘로 다시 군사 개입이나 이런 개입 등을 갖다가 한 번 더 찔러보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란을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보류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중동에서 전력이 좀 전략도 미비한 데다가 네. 지금 상태에서 때리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를 보고서 대화냐 다시 한 번 더 군사 대결 것인가 좀 저울질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면 좀 불안정한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또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너무 일들이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서서 말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그린란드 문제에 겹쳐가지고 과연 여기서 집중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란과 미국이 좀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